필 왔어요. 제가 오늘도 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폰 날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선물 줄 때. 네. 그게 다 짐이에요. 빚이에요.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신혼부부들이 첫 번째 집을 어떻게 얻느냐가 그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게 왜 그러느냐? 경험 자산이라는 것은 소비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요. 정신 번쩍 드는 재테크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일명 돈줄남이시죠? 김경필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저기서 요즘 너무 많이 불러서 제가 저 입술도 좀 터지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네. 이게 일 많이 하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철 게스트라고 사시사철 불러야 되는데 네. 이 메뚜기처럼 한 철만. 근데 원래 유명하셔가지고 네, 봄, 그죠. 여름, 가을, 겨울 다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 조금 1월 달이다 보니까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방송도 그렇고 좀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또 호통 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고 네. 잘한 사람한테는 박수를 쳐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네. 칭찬할 땐 또 제가 달달하게 그다음에 이제 조언은 좀 짭짤하게 네네. 단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굉장히 맛집이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멘토님 소식을 제가 좀 꾸준히 한번 보니까 네. 요즘 최근에 유튜브 채널 필샘 TV도 더 다시 운영하고 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필샘 TV였는데 그거 하다가 돈줄남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내 것도 좀 일단 같이 좀 사부작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아직은 뭐 돈줄남이 한 65만 정도 되는데 구독자가 이거는 아직 뭐 한 5만도 좀 안 됩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작년에 KBS의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샘으로 불렸거든요. 이찬원 씨가 이제 도와줘요 필샘 그러면 제가 이제 필 왔어요 이러고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출연하신 영상을 좀 꾸준히 좀 보니까 네네. 댓글들도 좀 네.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저축을 좀 시작했다 영상을 보고 나서 네. 혹은 소비를 줄였다 긍정적인 네. 댓글이 좀 많았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댓글에서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저도 가끔 가는데 가면 막 아는 척을 하시면서 어우 뭐 이런 데도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칭찬 같기도 하고 약간 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덕분에 뭐 돈을 모았다 이런 얘기 해주실 때마다 그게 정말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너무 보람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 영상 중에서 멘토님의 조언이 필요한 댓글들 몇 개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 한번 소개를 한번 네네네. 시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인데요. 자, 멘토님, 저는 올해 목표가 1억을 모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출 1억 원이 있습니다. 대출은 36개월 받은 거고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갚았고요. 앞으로 29개월 남았습니다. 대출을 먼저 다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님 매달 월정액으로 갚으면서 저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분이 이거의 정답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한번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 사살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대출 이자율이 높냐 적금 이자율이 높냐 그럼 당연히 대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36개월에 1억을 갚으려면 거의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굉장히 대단히 원금 상환을 세게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결국 대출 줄이는 게 저축하는 겁니다. 나 1억 모았어와 나 1억 갚았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기상으로 두들겨 보면은 당연히 대출 이자가 높으니 아무래도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갚아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요거는 누가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갚다가 어느 순간 이번 달은 한 달 쉬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축은 내가 정기 적금을 가입하면 자동이체로 그냥 빠져나가니까 숙제 검사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의지가 없고 조금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은 자동이체로 나가는 정기저축을 좀 하시고 근데 이분은 제가 딱 이 질문에서 느낌이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3년 내에 엄청난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대출을 먼저 갚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출 갚는 것도 역시 저축입니다. 확실히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자, 대출을 먼저 갚으시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45세 남편 월 450만 원 급여에 용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현재 주택비로 130만 원 나가는데 용돈은 식대,
교통비 포함 7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는 여기에 댓글에만 나오는 것만 갖고는 이 집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사회활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용돈을 개인적으로 전혀 안 쓰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비가 네. 원리금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부채가 남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45세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교육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딱 10%인 45만 원 이내로 쓰는 게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45만 원이라 그러면 깜짝 지금 들으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활하지?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만 원의 행복이라는 게 있던 것처럼 쓸 돈이 적어지면 한 번 소비의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확 줄여서 써보면 한 번 한 번 쓸 때마다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쓰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소비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파이팅입니다. 예. 네. 자, 좀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댓글인데요. 자,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라고 냅두라고 하는데 힘드네요. 부부 간의 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부는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자 그러고 합친 게 이제 부부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 돈이 안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즘 특히 더 그렇죠. 돈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우리가 부부를 경제적 동맹체라고 하는 거죠. 동맹이 뭐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동맹이죠. 근데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동맹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서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는 조금 벌어.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한 사람이 많이 벌고 한 사람이 적게 벌더라도 돈은 공동의 재산이에요. 자, 뭐 부부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이혼을 할 일이 생긴다. 부부는 공동재산을 분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공동의 기여를 한 거지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더 기여한 거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편분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지적질로 들어가 버리면 또 역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좀 푸시는 것을 좀 바란다. 지금 이 사연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저희 채널에 영상을 남편분께 그렇지. 보여주세요. 쫙 이렇게 슥 이렇게 네. 어? 야,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이렇대. 이렇게 자, 요즘 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엔겔 지수라고 하죠. 뭐 식비 지출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식비를 뭐 과감하게 줄일 수도 없고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소비 습관 좀 있을까요? 우리가 막 소비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서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슨 식생활비라든지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비용이 걱정인지 아니면 막 내 소득에 비해서 막 비싼 차를 사거나 막 여행을 막 많이 가거나 이런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식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거는 이런 소소한 거는 저축이 약입니다. 저축을 세게 해버리면 그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발을 뻗는 거야 지금. 저처럼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면 고민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비에 대한 고민은 저축이 약이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나머지는 뭐겠어요?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겠다. 절대 저축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변에서 잘 모으는 분들을 보면 답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저축을 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 차에 꽂혀가지고 자꾸 올해 또 신년에 새로 나온 차 그다음에 내가 작년을 또 반성했을 때는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소득으로는 골프 같은 거 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골프 치러 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만약에 고민이라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일상이 안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뭔가 그렇죠. 행복하려고 이게 하는군요. 일상이 안 행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일상을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행을 가거나 비싼 물건을 사거나 비싼 차를 사거나 막 이러거든요. 막 비싼 취미를 하거나. 그게 어떤 자기의 일상을 일탈하면서 느끼는 약간은 충격요법으로 심리적인 그 충격이 도파민이 나오긴 하죠. 해외에 나가서 좋아. 갔다 오면은 날라오는 영수증 때문에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우울감이 생겨요. 네. 물론 일상이 토요일, 일요일만큼 행복하기는 쉽지는 않죠. 저도 그건 압니다. 최소한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러면 이거는 자꾸 탈출할 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셨죠? 저축이 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바꿀 것인지를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바꿀까 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따가 그 영상을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들을 얘기 다 들었다 그러고 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다음 거는 영상에 뒤에 나오니까요. 나옵니다. 네, 꼭 한번 계속 네. 봐주세요. 자, 지난번 출연 때 그 생활비를 조금 없애야 할 목록을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새해 돈 많이 좀 벌어야 되겠다,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이 좀 생각하시기에 네. 진짜 여기 이것만큼은 좀 제발 돈을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연령대별로 좀 짚어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10가지가 두루두루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골고루 다 얘기 나눠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는 10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10위가 매일같이 외식을 점심으로 하는, 점심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직장인들 유일한 낙이 점심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라도 회사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 저도 직장 생활 안 해본 거 아니고. 그런데 구내식당을 좀 많이 이용하자. 구내식당 없다 그러면 옆에 건물 가면 있어요. 그렇죠. 점심시간만이라도 회사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라는 거지. 옆에 건물 가서 구내식당 이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커피 있죠. 9번째가 커피. 9위가 커피인데, 커피를 마시지 말아는 아닌데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해라. 그 별다방이 최근에 커피값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많이 대중화되긴 했는데 별다방을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별다방은 거기 가서 수다를 떨든 공부를 하든 노트북 켜고 뭐 일을 하든 공간 점유 비용을 내야 되는 커피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뽑아가지고 걸어 나온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예, 저도 뭐 별다방을 애용은 하지만 그건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먹지 테이크아웃을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위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그 기프티콘 날리는 거 있잖아요. 네. 선물 줄 때. 네. 그게 다 짐이에요. 빚이에요.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뭐 받은 건 갚아야 되겠지만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해는 집중적으로 가족들을 좀 더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 7위는 택시입니다. 택시 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땐 택시를 타야 돼요. 근데 문제는 4,800원 나오는 요금은 안 된다. 4,800원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1.3km야. 1.3km를 왜 탔냐? 귀찮아서. 귀찮아서 탔다. 그럼 귀찮아서 탄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타게 돼 있죠. 요즘 뭐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1,500원인데 4,8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이러고 안 된다. 그죠? 자, 6위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시사철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옷 사는 거는 금지해야 된다. 자, 이제 봄옷을 아마 슬슬 보러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요? 그럼요. 네. 봄옷이 올해 사는 건 좋은데 작년에 봄옷 안 산 분만 사라. 경련으로 사야죠. 경련으로 사야죠. 옷장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라. 자, 이제 5개 나갔죠? 요것만 여러분 조금 지키려고 노력해도 이거 굉장히 좀 소비가 많이 줄어들죠. 좀 줄일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요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뭐냐면 5위는 바로 문화 레저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
지역에 있는 동네 도서관을 방문해 보세요. 아.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네, 무료죠. 네, 주말에 가면은 음. 거기 보면 주말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 무슨 유명한 작가가 오셔서 강의를 한다. 심지어는 무슨 공연을 한다. 그다음에 책을 빌리면 내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면 조금 보려고 그러다 안 봐. 근데 그거는 딱 빌려오면은 며칠 안에 갖다 줘야 되니까 좀 봅니다. 또 갖다 주러 갔다가 내 손이 좀 심심해서 또 하나 빌려오고. 연초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트니스 센터를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 달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이벤트를 하는데 잘 내용을 보면 그 전보다 이벤트의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 어차피 오니까. 네. 제발 올해는 PT 요가 필라테스 그거 좀 아니 PT 요가 필라테스 끊어갖고 다 배웠잖아요. 그 배운 거대로 하면 되지. 그걸 꼭 가서 그 선생님 만나서 꼭 해야 되겠냐. 네. 그래서 문화 레저 비용을 좀 줄여보자. 그런 거죠. 이게 5위예요. 네. 네. 4위는 뭐냐면은 바로 엥겔 지수. 좀 전에 이제 나왔지만 엥겔 네. 지수. 엥겔 지수. 엥겔 지수는 간헐적 단식하면 확 줄어들게. 우리 네네. 그 MC님도 하셨지만 네네. 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 그냥 한 끼 굶으면 됩니다. 하기 그러면. 네. 예. 근데 이제 우리의 지갑도 좀 건강해지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뭐 삼시세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식이나 배달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줄여도 엥겔 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보세요.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장을 보게 돼요. 장을 보게 되면 요리를 하게 돼. 요리를 하게 되면 요리도 재밌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외식과 배달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는데 네. 자, 이 3가지가 우리 2030들한테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3위는 뭐냐면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 근데 주거 주거 비용. 비용은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거 비용이라고 하는 멀리 이사 가는 수밖에 없겠죠. 아, 조금 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의 시간을 로스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는 그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죠? 어학도 할 수 우리 있고. KB 부동산 클래스를 네. 시청을 하셔도 되고요.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도어투도어로 1시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적절한 주거 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 이제 신혼부부들이 첫 번째 집을 어떻게 얻느냐가 그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게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신혼집을 매매로 하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좀 빨리 내 집 마련하려면 네. 좀 돈을 아껴서 주거를 좀 최소한 요즘 뭐 집들이 하는 세상도 아닌데 누가 놀러 올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 클래스도 열심히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아파트에다가 역세권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막 심하게 전세담대출 끼고 이러면은 그럼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거예요.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2개 남았는데, 야, 이게 빅2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긴장하시고, 이게 뭐냐? 여러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과소비의 가장 큰 이유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해외여행 같은 거 갔다 오고 나서, 그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막 차 타고 또 집에 와서, 캐리어를 집 안에다가 딱 들여놓으면은 이제 한숨이 나오죠. 아우, 이제 드디어 집에 왔다. 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러면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최고다 이런 얘기잖아. 네. 아이고 집이 최고인 거 아는데 왜 갔어? 그러니까 집이 최고인 거를 확인하려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홀랑 까먹고 또 여행을 가는 거야. 집에다 써붙이세요. 집이 최고다. 그래야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행은 제가 뭐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연소득의 5%. 응? 5% 이상은 안 된다. 네. 왜냐면은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에 365일 중에 일주일이거나 열흘이면은 2%예요. 365일 중에 2%의 날짜에 5%를 써라. 플렉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쓰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작가님들도 지금 앞에서 들으시면서 네.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게 다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뭐 네. 살을 좀 제가 붙이긴 했지만 이게 매번 들어도 그런 거였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같 항상 이렇게 그죠? 고개가 끄덕여지죠. 1위는 바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차입니다. 차. 네, 맞아, 차. 이게 뭐냐? 결국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정에 있어서 자살 행위가 같다.
이런 얘기죠. 소득의 6개월. 소득이 6개월.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월급이 한 400, 500 이상 되지 않으면 차를 사지 마라. 400, 500 이상 되더라도 6개월이라는 걸 지켜라. 400만 원이다. 그러면 6, 4, 24, 2,400 아반떼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아반떼 몰고 왔거든요. 제가 아반떼를 타니까. 너무 소박한 차 아닌가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컨셉 아니냐, 뭐 캐릭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차를 사면서 그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뭐 벤츠나 BMW 작은 거 탄다고 누가 막 욕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캐릭터가 있으니까 좀 낮추자라고 해서 소나타까지 갈까 하다가 그냥 이왕 낮추는 김에 아반떼를 딱 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 좋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타면서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전기차도 아닌데 가끔 차에 시동을 안 끄고 내려요. 왜냐면 이게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잘 나가거든요. 네, 현대차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로. 근데 작년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대한민국에서 소렌토라고 합니다. 소렌토. 국내 차 중에서는 중형 SUV. 네, SUV. 근데 이 차가 누구한테 인기 있었느냐? 2030한테 인기 있어요. 2030.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소렌토가 얼마인가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3,965만 원이야. 4천이에요, 4천. 네, 결코 싼 차가 아니에요. 4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유지비를 계산을 해보면 감가를 빼고 한 8, 90 나와요. 월 유지비가. 근데 감가도 사실 소비거든요. 왜냐면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매달 1%인 40만 원씩 계속 감가가 되니까 소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은 한 달에 130, 140만 원이 유지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00, 400인 분들이 이걸 딱 뽑는 순간 월급이 170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뽑는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10가지를 좀 지키면서 저축을 하는 이런 한 해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험해라. 그것이 곧 너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또 아끼는 게 또 능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모분이 경험 자산이라는 것은 소비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댓글에 욕을 먹었느냐? 왜죠? 그게 바로 제가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이야기인데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 자산이라는 거는 소비의 역사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밑에 댓글에 어마어마하게 악플이 달렸었거든요. 혹시 멘토님이 댓글 부대 푸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송이 있는지도 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부딪혀 봤거나 극복해 봤거나 했던 것이 경험이 되는 거죠. 말씀이 너무 멋지네요. 그 소비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제 저축이라는 것도 결국 경험의 하나의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김경필 멘토님 오신다고 하니까 긴급 SOS를 치신 분이 계세요. 제가 한번 사연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월 400 정도 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아서 현재 현금은 3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너무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제 친구 지인들은 벌써 내 집 마련도 하고 청약도 당첨되고 저보다 더 큰 자산으로 부풀리고 있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모은 돈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라 모으기만 했지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남들이 하는 주식 코인도 모두 무서워서 못하겠고 연말정산 받는다고 IS 통장이나 연금저축은 너무 헷갈려서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은 돈은 계속 예금 통장에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요즘 소비도 점점 늘고 있어요. 모아둔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모았으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아끼던 습관들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게 돈줄 좀 내주세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돈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암울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네요. 일단 이분은 3억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월 소득이 400만 원인데 그 전에 훨씬 더 적었던 소득으로 3억을 모았다. 와, 잘 먹은 이분은 거죠? 대단한 분인데 지금 이분의 고민이 뭐냐? 네. 이제 슬슬 평소에 아끼던 습관마저 사라지고 소비도 점점 늘고 있어요. 저축에 근손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 큰 손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막 근육이 있었는데 그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목표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마저도 시들해진 거지. 그냥 예금 통장에만 돈을 몰아놓고 있으니까 본인이 마음이 좀 다운되는 좀 슬럼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억 정도 모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25년도, 26년도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오는 일반 분양 청약을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아니시라면 임장을 좀 다니시면서 뭐 당장 집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실수요로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라. 꼭 사지 않더라도 그걸 보면서 본인 동기부여가 돼요. 3억 정도 모으셨다 그랬으면 2억 정도 모은 여자친구를 만나면 아, 그럼 5억이 이거 뭐 되는 건가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재테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솔직히 30대 후반 중에 3억 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잘 모은 거죠. 네. 그러면 요즘의 결혼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서로 다 잽니다. 아, 많이 재나요? 네, 많이 재죠. 네. 그 직연 하키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연 하키집. 네, 뭔가요? 직업, 네. 연봉, 네. 학벌, 네. 키, 네. 집안 환경. 이게 직연 하키집이거든요. 아, 키가 들어가는군요. 네, 네, 키가 그 들어가는데 중에서. 여기서 네. 말하는 키는 여러분들 그 키 작으신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키라는 거는 그냥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키는 작지만 이 얼굴이 된다. 그러면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네. 앉아만 있으면 되지 뭐. 네. 일어서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앉아서 다니고.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연 하키집인데 직연 직업, 연봉, 학벌 그다음에 용모라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안이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노후 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3억 정도의 결혼 자금을 들고 있다라면 굉장히 나쁜 컨디션은 아니에요. 올해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네, 우리 정말 그것도 궁금해요. 부동산 플러스의 네. 구독자분들도 그럼 궁금해하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다는 그걸 어느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 21년도 2020년 올해죠? 코로나 시기였죠? 네. 그때 유동성이 막 풀렸었어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1년도에 공포감에 영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22년도에 음. 죄다 다 떨어졌는데 이 놀랍게도 21년도에 집값이 어디가 올랐냐면 비서울이 올랐어요. 아, 네. 21년도에는 서울은 주택 가격 매매 지수가 5% 올랐는데 5.8%가 한 6%가 안 되게 올랐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안 오른 거예요. 21년도에. 근데 22, 23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빠질 때는 또 똑같이 빠졌어. 그러면 서울이 어때요? 싸진 거죠. 왜냐면 오를 때는 조금 덜 올랐는데 똑같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서울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서울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이제 하반기에는 뭐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지금도 네. 뭐 약보합인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뭐 강보합 약보합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집값은 금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 금리. 네. 근데 금리가 올해 낮아질 거냐? 뭐 낮아질 예정이긴 하죠. 아무래도 네. 연준이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뭐 메이비컷 정도의 수준은 가져갈 거라는 예상이죠. 근데 문제는 작년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리 인하.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게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아주 뭐 특정 지역
말 그대로 유동성이나 수요가 마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한남 더일이다. 뭐 그런 거는 금리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뭐 네. 그냥 뭐 얼마야? 뭐 130억 줄 테니까 뭐 갖고 와봐. 뭐 이렇게 가는 데는 그거는 뭐 진짜 현금으로 사는 예, 부자들의 상관없고 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긴 어렵다. 단 여러분들이 실수요라면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집이 오를 때 사는 건 늦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수요자라면 대출을 30% 정도 받아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대출을 40%, 50%, 60% 이렇게 받아서 사는 것은 아직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분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3억과 2억을 해서 5억에 만약에 자산이 있다. 벌써 결혼을 시키셨네. 아, 네. 그냥 갑자기 예,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요. 뿌듯하네요. 네. 3억 이거 뭐 천하무적이죠. 네, 5억이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30% 대출을 얻는다라고 하면 7억짜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억 대출 받고 네. 5억 자산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7억짜리 집을 산다. 어디를 좀 훑어보면 될까요, 이분이? 7억짜리가 아마 가장 서울에서는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34평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34평이 망한다. 뭐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34평이 왜 망합니까? 34평이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죠. 근데 이제 네네. 문제는 25평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고 이건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 7억 가지고 84제곱미터를 도전하면 일단 다 경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근데 경기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시장은 점점 더 양극화가 가속될 거예요. 이 양극화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너무 싸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중간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입지를 끌어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입지를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같은 돈으로 60제곱미터를 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뱀띠해죠. 네, 푸른 뱀. 작년이 용띠해였고 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입지론을 얘기하자면 아, 뱀의 머리보다는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낫다. 아, 그래도 대장 입지, 선호되는 그렇죠. 입지로 가는 게 낫다. 예, 그래서 7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 8 지역은 좀 어렵죠. 뭐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용산, 판교, 목동, 뭐 과천 뭐 이런 정도 지역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지역 외에 강남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강남 에어리어 그쪽 지역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60제곱미터는 7억대에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5억 이분이 3억에서 2억 만나서 5억이 되면 네네. 그날부로 이제 데이트는 임장 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 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고 훈훈하네요. 그죠? 네. 훈훈하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같은 데 가시면 저희가 지금 살 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여기 월세 전세 구하고 잘하면 매매도 구한다 이러시면은 우리 부동산 공인 중개사분들이 또 쫙 또 브리핑 해주시고 바카스 하나씩 다 주고 커피도 타주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죠. 혼자 가는 것보다 이게 연인 사이끼리 그럼요. 같이 가면 네. 아주 그냥 뭐 극진한 대우를 네, 받을 수 극진한 있죠. 대접을 네. 받죠. 네. 자, 그럼 일단 먼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빨리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테크가 거기로 귀결이 되네. 아, 그러네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네. 빨리 저기 만남 어플 까시고요. 만남 어플도 있나요? 그럼요. 만남 네, 어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수익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아, 네. 리스크를 감수하라. 감수해야 내가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제 소비가 좀 늘고 있다. 점점 늘고 것 있다. 같은데요. 네,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이 사연자분의 월 지출액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3억 모으면 맞나 이분이? 같은 동일 인물 맞아요? 동일 인물? 그리고 이거 한번 검증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고정 지출이 월세 20만 원에서 월세는 작은데. 네, 63만 원 쓰시고요. 변동 지출이 식비가 40만 원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네. 고정 지출만 보면은 되게 알뜰한데요? 뭐 네. 월세 20만 원이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대중교통에서 보내고 계신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주유비가 5만 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네. 주말만 사용한다는 얘기고. 네.
그죠? 이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계신데. 약간 조금 걸리는 거는 월 소득 400인데 보험료가 20만 원. 아, 이게 너무 많은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 소득의 3% 정도 수준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3%?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그죠? 거의 5%니까 네네네. 조금은 많아 보입니다. 네, 예. 조금 재설계를 아주 좀 하셔야 큰 되겠네요. 부분은 아니지만. 네, 변동 지출이 좀 심각한 것 크네요. 같아요. 193만 원을 총 쓰시는데 음. 뭐 식비 40만 원은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식비 40만 원은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없나요? 예. 이거는 한 달에 내가 1인 가구 40만 원, 그 정도는 먹어야지. 먹어야죠. 아, 이거는 네. 이걸 줄인다는 거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 네. 드실 건 드시고. 아, 자, 그럼요. 뭐다 어때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네. 월 1회 뿌리 염색, 미용실 아, 4만 원. 요거는 해야 됩니다. 아, 요건 해야 왜냐면 되나요? 2억 여자친구를 만나야 아, 되잖아요. 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셔야 된답니다. 아, 경조사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경조사비 30만 원 좀 크지 않나요? 근데 뭐 이거는 발생했는데 또 안 갈 하기도 수는 좀 없고 그러니까. 경조사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출에서 제외시켜 드릴게요. 아, 이거는 비정기 저축이다. 네, 아 저축이다. 어차피 이 결혼하시면 다 돌려받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혼을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필라테스 크로스핏? 그렇죠. 아.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라테스 크로스핏 같은 거는 사실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학원 월 25만 원. 야, 이거 좀 저는 애매하다. 이거 말이죠. 네. 이거 영어 학원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데 요즘 보면 네. 어플이 말의 달라서. 복화, 말해볼까? 듀어링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알아요, 거 그냥 알아요. 틀어놓으면 계속 맞아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도대체 생활비 50만 원. 이건 또 뭐? 아니 여태까지 다 앞에 이렇게 거는 생활비가 칭찬했더니 아니었나 갑자기 또 생활비 50만 원은 또 뭐야? 여태까지 네. 이거 생활 아니었어요? 이거 여태까지? 네, 그러게요. 요거가 약간 좀 네. 비자금도 아니고 네. 요 50만 정도만 원 좀 줄여주시면 빼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멘토님, OTT 요금 2만 원은 어떤가요? 이거. OTT 요금 2만 원은 오징어 게임은 봐야 되니까. 네, 그 정도는. 네, 뭐 이거는 뭐 저는 네. 2만 원 정도 이건 괜찮다. 해야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2만 원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피부과가 있네요. 아, 기사를 예. 보면 300만 원 정기권. 와 이게 뭐지? 연말 기념으로 아니 무슨 나에게 피부과가 에버랜드도 아니고 정기권이 있네요. 이 300만 원을 적립을 하면 갈 때마다 이제 빼쓰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점을 빼는 거예요? 뭐 점도 빼고 뭐, 아, 뭐 이분 피부 미용을 받으시는 곧 거예요. 2억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 지금. 이거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에 네. 돈을 300만 원을 쓴다면 한 달에 25만 원을 정기 소득으로 거의 쓰는 건데 적지 그렇죠. 않거든요. 아, 큰 돈이다. 그죠? 굉장히 큰 6% 아닙니까 자기 소득에. 아, 그렇죠. 6%를 피부과에 음, 쓴다. 음,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아, 네. 뭐 나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어떤 질환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미용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과한 좀 게 과하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예. 네, 그럼 300만 원을 2년에 나눠서 쓰시는 걸로. 그죠. 그러면 네. 아까 생활비 50만 원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지출 줄이고 네. 여기에서 피부과만 좀 안 다니고 살짝, 네. 그죠? 좋은 화장품 좀 쓰고 뭐 이러면은 25만 원 절약되면 벌써 한 7, 80만 원이 바로 그냥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뭐 7, 8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 그냥 더 빨리 모이는 그게 된다. 자, 뭐 여기 또 기타에 SNS 공구 20만 원이 있는데 이분 뭔가 모바일로 이렇게 자주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생활비의 품목들을 보면 이분이 3억을 모은 분과 동일 인물인지 약간 놀랍습니다. 예. 하여튼 뭐 훌륭하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줄여서 저축의 근손실만 좀 만회하고 옛날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에 한 80% 정도 저축을 해 나가시면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엔 많이 그러니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10년을 가도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잠깐 이러고 나서 근데 내가 좀 약간 문제가 뭐가 있나 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낀 거야. 거는 네. 굉장히 이분은 뭐 훌륭한 네.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분 400만 원 월급이면 최소 얼마 정도 저축하는 게 맞나요? 지금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나이보다는 경제활동 연수로 봐야 되거든요. 경제활동 아, 연수가 5년이 안 된 분들이다. 네네. 그럼 지금 이 앞에도 5년이 안 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충격받지 마시고요. 40에서 50%는 내 돈이 아니다.
내가 경제활동 시작하고 네. 5년 이내다. 그럼 이거 네. 월급 내가 받는 거의 절반 40%는 내 거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 다 저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5년에서 10년 차다. 그럼 이제 한 30%는 내 거 아니다. 네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축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네. 뭐 나 지금 월급 300인데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내가 한 200만 원 저축을 하려면 나 한 5, 600 벌어야 되니까 내가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5, 600 되면 그때 한 200 할게. 300 벌어서 한 150도 안 하던 분이 그러면 400, 500 벌면은 200 하느냐? 절대 못 합니다. 아, 네네. 대리님이나 과장님들 봤는데 막 500, 600 봤는데 200원 하더라. 음. 그분은 300대 150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건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300밖에 못 벌어요. 250밖에 못 벌어서 저축할 돈이 없어요. 500 벌어도 저축할 돈 없는 건 똑같아요. 네. 아이러니하게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쓸 돈이 많아지죠. 그죠. 네.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와, 나 같으면 1,000만 원 벌면 한 300 쓰고 700 저축할 것 같죠? 1,000만 원 받아보세요. 그분들도 다 쓸 때가 있어. 네. 결국에는 저축도 지금은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이분한테 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좀 총괄적인 좀 제가 임장 데이트 가라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아직 데이트 상대가 만나지 않았으면 혼자라도 가세요. 그래서 가서 내가 지금 이 3억 갖고는 당장 못 사지만 내가 몇 년 내에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오십시오. 갔다 오면 동기부여가 확 되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돈을 정말 더 다시 열심히 모아야 되겠구나 하는 옛날 그 느낌이 찾아올 네, 거다. 네. 근데 이제 집 사는 거를 서둘러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데 이 3억 갖고 뭐 그냥 대출 한 푼도 없이 사지는 못하잖아요. 왜 제가 대출 얘기를 자꾸 하느냐? 집이 옛날처럼 지속적으로 정말 올라가는 시대라면은 대출의 이자율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할 만하지만 지금은 대출을 너무 세게 받아놓으면 집이 안 올라요. 생각보다. 그러면 물론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안 샀으면 어딘가 또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내고 있었을 테니까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사야 되는 거긴 맞는데 이제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정책 명령들이 지금 막 나오면서 사실 초반에 세게 질르지 않습니까? 보통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상당히 불확실성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행됐을 때 금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님, 네. 만약에 임장을 좀 해야 된다면 우리가 임장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좀 꼭 한번 체크리스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러 갈 때 임장과 내 집을 살 때 임장이 다르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러 갈 때 임장이야 당연히 실내 인테리어가 어떤지 바닥은 좀 낡지 않았는지 뭐 물 수압이 괜찮은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내 집을 살 때는 인테리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인테리어도 물론 뭐 보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임장을 하는 것은 사이버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호갱노노나 KB 부동산이나 뭐 그죠?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사이버 임장이 아니라 진짜 현장 임장을 간다라고 보면은 대중교통으로 가야 돼요. 아, 자차가 아니고 네, 왜냐면 대중교통. 자차로 가게 되면은 내가 많은 거를 못 보고 놓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거는 내가 접근할 때부터 어떻게 접근 자체가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괜찮은지 편한지 이런 느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딱 봐야 된다. 집의 사용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사용 가치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치안 환경이에요. 치안 환경. 치안 환경. 치안 환경 그러면 조금 약간 추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치안이 뭐 우리나라가 안 좋은 데가 없죠, 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방문을 할 때 저녁에 가볼 필요도 있어요. 저녁에 가보면 대중교통에 딱 내려서 그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예? 어떻게 좀 뒤를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되는 동네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너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치안 환경에 좋지는 않죠.
용도 지역 중에서도 주거 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 맞아요. 이런 상업 데는 지역을 끼고 있는 이런 뭐 게 그런 지역 있겠군요.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우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치안 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육 환경. 교육 환경. 결혼하시면서 아예 나는 뭐 아예 안 날 거고 딩크족이다. 그래도 교육 환경은 봐야 됩니다. 왜냐면 네. 내가 사람들이 또 사야 되니까. 산 집이 자산 가치가 유지되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군보다는 학원이에요. 학원. 왜냐면 요즘은 학군지라는 거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없어졌고 옛날에는 교육 환경 그러면은 주로 고등학교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중학교를 많이 봅니다. 그 맘카페 같은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맘카페도 중학교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동네에 중학교 3개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값을 견인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교육 컴플렉스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통 환경. 교통 환경. 요즘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해졌죠? 교통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동구 굉장히 사실은 서울 지역 내에서 인기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좀 비싸졌거든요. 많이 비싸졌죠. 왜냐? 딱 서울 지도에 딱 중앙에 있거든. 이게 그렇죠. 로케이션이 좋은 거야. 용산이 왜 인기가 있느냐? 용산이 뭐 미군이 철수하고 거기가 공원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냐, 고속도로 얼마나 빨리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교통 환경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네.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자, 요것도 좀 공원.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연 환경. 자연 환경은 두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워터 앤 파크. 워터앤파크. 물과 공원입니다. 네, 물과 공원. 그럼 마운틴은 안 되냐? 마운틴은 안 됩니다. 부동산은 구릉지에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평지. 네, 평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인기 있는 마운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남산은 예외예요. 그건 진짜 예외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남산에서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잖아. 워터가. 네네. 그 남산을 끼고 있는 이태원 한남동이 왜 인기가 있느냐?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사관이 있다는 거는 치안은 뭐 끝난 거예요, 거기. 누가 거기 도둑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치안이 좋고 옛날에 뭐 풍수지리에서 보면은 뭐 배산임수라고 앞에 물이 보이고 뒤에 산이 있다 그러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의 딱 중심지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워터앤파크 중에 파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입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예외고요. 남산을 뺀 나머지 지역에 우리 아파트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본인 개인 취향인 거고 사실은 그렇게 플러스 요소는 아니다. 워터앤파크가 동시에 있으면 어때요? 최고인가요? 최고죠. 한강 공원. 그러니까 한강 공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양재천 생태 공원. 그죠? 석천 호수 공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지역이 다 뭐예요? 결국 압구정, 청담, 반포, 도곡, 개포, 대치 뭐 이런 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잠실. 1번, 2번, 3번이 뭐야? 치안, 교육, 그다음에 교통이 좋은데 워터앤파크까지 있으니까 이건 난리 난 거지. 이게 프리미엄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물에다 또 몰두 하셔가지고 1, 2, 3 없고 물만 있다. 그럼 어떡하냐? 시골이죠. 그럼 그건 그냥 시골이다. 네. 네 가지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제 돈을 아끼고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재테크. 일단 주식과 코인에 물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린 분들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마데카솔 좀 발라야 되겠죠. 근데 바르면 낫나요? 네, 뭐 조금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근데 물린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물렸을까?
꼬리가 길어서 물린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이제 미국 주식 하다 이제 사실은 때를 놓쳤고 또 그 사이에 2, 3년 동안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사실 2021년도 상반기에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참 좋았죠. 물론 제가 팔고도 굉장히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저축만큼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해야 될 땐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장기 투자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물타기를 하고 꼬리가 길어서 밟히고 물리는 거거든요. 절대 직장인들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어떤 회사든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주가가 수렴한다라는 이 펀더멘탈에 의한 가치 투자, 이걸 위해서는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직장인들이 장기 투자가 안 되냐면 직장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에 돈을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냐면 빨리 이걸로 결혼해야지, 집 사야지 이러는데 언제 그걸 그냥 하염없이 넣어놓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지론이에요. 너무 바닥에서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진짜 싸졌는데 그러나 조금 좀 지켜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뭐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 그게 결국은 그게 되네요. 제가 진짜 그렇게 사고 그 다음에 막 정신없이 오를 때 너무 기뻐하지만 슬슬 빨리 나와야 되겠다. 남들보다. 근데 나올 때 공포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장이 잘 나갈 때는 야 이거 내가 팔고 2배 되면 어떡하지? 그 비트코인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1억 5천까지는 가니까 1월 20일 전에 1억 5천은 한번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근데 분명한 거는 1억 5천에 팔기 쉽진 않을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1억 5천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팔고 나올까 하다가 불안한 거야. 왜냐면 이거 내가 팔고 2억 되면 어떡하지? 이게 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자르면 어때? 물릴 수가 없지. 네, 왜 지금 내가 물렸는지 잘 생각해요. 꼬리가 너무 길어서 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저도 2021년 상반기에 팔았으니 그 하반기에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미쳤지가 아니라 아니다. 나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내 주식을 내가 판 주식 산 사람도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항상 그 생각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뭐 나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새로 사는 사람도 좀 먹어야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메뚜기를 뛰라 그러냐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중기 투자를 계속 메뚜기를 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대체적으로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있다 그러면 뭐 성장주나 가치주라고도 하는데 성장주는 대체로 경기가 하강할 때 좀 올라갑니다. 성장주가 그럼 경기 상승할 때 안 올라간다 그 뜻이 아니라 중소형주와 성장주의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금리도 막 떨어지고 경기가 좀 어렵다 소리가 나올 때 성장주가 좀 상대적으로 더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막 금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기 회복 사인이 나왔을 때 중소형주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을 보자면 미국 주식이 성장주, 우리나라 주식이 가치주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들어가야 되는 거냐, 나스닥 종합지수 들어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는 누구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에 있어서 어느 쪽이 위험이 더 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의 위험과 안 했을 때의 위험을 잘 생각해봐요. 어느 쪽이 크냐. 했을 때의 위험은 뭐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내가 그냥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머리채를 끌어 잡아야 되는 그런 걸로 추격 매수를 하는 위험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사니 가격이 좀만 떨어져더라도 데미지를 세게 입을 위험. 그러면 안 했을 때 위험은 뭐야? 내가 결단을 못 내려서 그냥 못했네. 근데 미국 주식이 더 간 거야. 배 아플 위험.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느 쪽 위험이 더 커? 배 아플 위험도 물론 크죠. 요즘 사실 누가 배고파서 죽어요? 배 아파서 죽지? 그렇긴 한데 비교를 했을 때는 배 아플 위험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2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 있으시죠?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다. 신입니다. 신. 진짜 신이에요. 23년도에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식을 아직도 안 팔고 있다. 이것도 신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죠. 지금까지 붙잡고 버틴다. 24년 작년 상반기까지라도 주식을 샀다. 그분도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계속 배가 아프다 못해갖고 지금 새해 들었잖아, 2025년도. 이제 와서 나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사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죽어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내 주식을 하세요. 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이 작년 말까지의 PBR, Price on Book Value Ratio죠. PBR이 주당 순자산이 주가의 몇 배냐면 4.63배입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이 그 정도니까 뭐 종목으로 따지면 뭐 6, 7, 8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자산 가치의 4, 5배가 훨씬 넘는 주식들이 있다. 평균이 4.63이니까 우리나라는 0.83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4.63도 말이 안 되지만 0.83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여러분, 주당 순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오늘 그 회사를 당장 청산해서 있는 자산 다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있는 돈을 한 주당 돌려주면 10만 원 돌려줄 수 있는데 그 주가가 83,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역사상 0.8 미만으로 떨어졌던 적은 없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끝인 거예요. 끝이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12월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냐. 요즘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가장 비현실적인 게 현실이야.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현실이. 그게 진짜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새로운 악재가 대한민국에 다시 쏟아진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5년 연속 계속 상승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올해마저도 계속 벌어진다면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미국 주식이 막 폭락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를 하느냐? 장기 투자는 꼬리가 길면 밟히고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고 9년 동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도 한 번 물리면 그냥 끝장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처럼 메뚜기를 뛰어라. 그래서 바닥에서 너무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싸다고 느낌이 있으면 사고 뭐 좀 올랐네. 좀 많이 먹었네. 그러면 미련 없이 팔고 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직장인한테 가장 맞지. 무슨 내가 무슨 전문 투자자입니까? 뭐 집에다가 모니터 막 2대 세워놓고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 낭비고 일터에서의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돈이 100이에요. 그럼 100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좀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이 1억을 어떻게 어떤 포트폴리오로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1억을 어디에 몇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1억이 무슨 돈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 전세 만기인데 그때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돼요. 뭐 이런 돈이든지 우리 애가 또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유학을 간다는데 이거 내년에 또 유학 비용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비용을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잖아요. 사람이 시간에 쫓기면 어때?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 이런 돈은 사실은 위험자산으로의 편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내가 막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도 아니고 뭐 애가 유학 갈 일도 없고 진짜 이 1억은 이런 거는 진짜 여유 자금 맞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은 위험자산. 그 위험자산의 2배수만큼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 3,300만 원은 주식을 하면 나머지 6,700만 원을 그러면 무슨 다른 종목을 사라는 거냐 그 뜻이 아니고 분산 투자의 진정한 의미는 A부터 Z까지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 처음 입문해갖고 잘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ETF를 한다 뭐 이러잖아요. ETF가 뭐야? A부터 Z까지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분산 투자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분산 투자를. 내가 위험 자산에 3,300만 원을 넣으려면 그 위험 자산의 2배수만큼의 예금이 있어야 됩니다. 6,700 예금 받고 3,300만 원만 위험 자산 해라. 그게 먼저 되는 분산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3,300 안에서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해야지. 1억을 다 주식에 넣는데 A부터 Z까지 분산해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질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분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는 위험 성향인 여러분들의 성향이 적극 투자형인지 공격 투자형인지 뭐 위험 회피형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되 그게 여유 자금이 아니고 내년도에 뭐 등록금 내야 돼요. 내년도에 전세금 올려줘요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예금하십시오. 내가 3천만 원을 주식하고 싶은 사람은 6천만 원 예금 있는 사람만 해라. 6천만 원 예금도 없는데 3천만 원 갖고 그럼 안 돼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천에 1천만 원만 주식하고 2천을 예금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죠. 자, 이제 또 곧 민족 이제 대명절인 설이 좀 오고 있어요. 네네.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용돈도 주고 할 텐데 혹시 명절 재테크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명절 재테크가 뭘까요? 세뱃돈을 확 땡긴다 뭐 이런 건가요? 뭔가 멘토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 명절 재테크라기보다는 명절에 어떻게 보면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방어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추석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인 이 세뱃돈 이런 게 있고 또 부모님들에게 또 선물 근데 걱정이 많죠. 지방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내려갔는데 또 오랜만에 서울에 있어서 가끔 본다면 좀 덜 부담이 덜한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이렇게 딱 배우니까 부동의 1위가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금이 제일 좋긴 하죠.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현금을 5만 원, 10만 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하려면 20, 30이 되는 거야. 근데 선물을 사면 5만 원, 10만 원 안에서도 의미 있게 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찍부터 준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한 사람이 싸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 돈 아끼려고 하느냐 욕을 하실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부모님이 내가 그 생활비를 안 드리면 진짜 생활이 안 된다. 그럼 드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절 어떻게 날까 이걸 고민하신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외국인들에게 네. 우리는 선물을 현금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외국인 친구 있죠? 물어보세요. 기겁을 합니다. 현금을 선물로 준다? 무성의하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돈을 주냐. 이걸 잘 보시면은 요즘 어머님의 관심사가 뭔지 아버님의 관심사가 뭔지 요즘 고민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거를 관심을 가지면 엄마 요즘 엄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딱 드리면 이게 몇십만 원 효과가 있는데 그걸 준비 안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요즘 엄마가 뭐가 고민이지 뭐가 어떤지도 모르다가 하려 그러면 뭐 해야 되지? 그러다 결국 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그런다라고 욕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엄마와 아빠를 평상시 어떻게 관심 있게 고민이 뭐고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보고 있다라는 표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만난 조카 또 무슨 뭐 동생 뭐 내가 돈 번다 그래갖고 막 돈을 막 지갑 열어서 막 주시면 안 돼요. 역시 그 친구들도 꼭 인사를 해야 된다면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세뱃돈을 줘야 될 나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세뱃돈이 좀 나가겠지만 이것도 원칙을 잘 지키고 세뱃돈 줄 때 다른 삼촌은 얼마 줬는데 뭐 삼촌은 이거 줘요. 그러면 주고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좀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신경 좀 쓸 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멘토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 말씀이 좀
귀에 익더라고요. 현재 버는 돈은 노후에 나와 함께 쓰는 돈이다. 저번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후에 관련된 말씀이신데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좀 실천하면 좀 될까요? 노후를 위한 재테크. 재테크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소득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세 가지인 거예요, 결국 재테크는. 근데 세 가지가 아니라 수익률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수익률은 그냥 3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시간과 소득이잖아. 네. 오래 일하기 위해서 더 높은 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죠. 여성분들 같은 건 마스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스카라 잘 안 되는 날은 기분 나쁘잖아. 어떤 날은 마스카라 잘 되면 기분 좋잖아. 마스카라를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마스카라에 있어서 유능해지는 거야. 어제의 마스카라보다 오늘 더 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스카라 분야에서 내가 유능해지고 있는 거지 계속. 내가 지금 뭐 공무원인데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가서 막 좀 하는 일도 없고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선배들이 복사만 시켜요. 어제 한 복사보다 오늘 한 복사가 잘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유능해지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발전하고 칭찬받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미래 소득을 높이는 재테크예요. 그리고 내가 엑셀을 사무실에서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고급 기능이 필요가 없어. 그냥 단순 업무에. 그렇지만 엑셀의 고급 기능을 한번 공부해보자. 공부를 해. 그 고급 기능을 배우면 뭐가 세이브가 되냐면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이런 성장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 발전,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하고 이 노력을 안 하면서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미국 주식 보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수익률에만 내몰돼 있는 재테크다. 평생 직장은 없어요 이제. 평생 직업이 있을 뿐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늘릴 거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고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고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예요. 첫 번째 문제집은 다 풀었잖아요. 네. 두 번째 문제집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거고 네. 우리 자녀는 첫 번째 문제집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문제집 푸는데 안 풀려. 그러면 때려치고 세 번째 문제집부터 잘 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집이 풀려야 세 번째 문제집이 풀린단 말이에요. 네. 내가 두 번째 문제집 풀다가 안 풀린다 그러면 우리 애의 첫 번째 문제집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후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문제집을 푸는 건데 네. 두 번째 문제집을 얼마 동안 풀어야 되냐? 40년 동안 풀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25년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30살에 입사해가지고 네. 그냥 55세면 그냥 관둬야지 뭐 파이어족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인데 60까지는 지금 있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니시고 60부터 70까지 10년 동안의 세컨 잡이 필요한데 그 세컨 잡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컨 잡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해야 돼. 생계형 경제 활동이 뭐야?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막 준비를 한 사람은 어때? 준비한 사람은 소득은 엄청 낮아도 요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한다. 이런 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만족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가 된 사람은 남은 10년 동안의 세컨 라이프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나 내일 모레가 정년인데 어떡하지? 그건 늦은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어떻게든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늦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투자를 잘 성공하는 거, 내 집 마련을 잘하는 거, 이런 투자에 관련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직업, 그리고 소득과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게 재테크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같으면 한 게 없어 보이죠? 뭐 최근에 한 8천만 원대 비트코인 사신 분, 그다음에 뭐 최근에 늦었지만 작년 하반기라도 미국 주식 사신 분, 이런 분들은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야 이거 뭐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왜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 5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들고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 괜찮아요? 나빠요? 5억이면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건데 요즘 같을 땐 불안하죠.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잖아요. 네네. 5억을 딱 들고 퇴직을 했는데 나 이제부터 일 안 한다. 그리고 안전한 예금에 넣어서 3% 세후 수익률만 올리면서 내가 한 달에 350만 원을 꽃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으면은 이거 5억 가지고 몇 년 버티느냐? 놀랍게도 74세까지밖에 못 버팁니다. 그거는 수익률이 안전하다는 3% 예금에 넣어서 그렇지 그거 수익률 높이면
오래 버텨요 라고 해서 수익률을 올려봤어요. 6%로. 6%면 2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6% 그러면 아이고 6%가 뭘 높아. 지금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한 20% 30% 먹었다고 막 어깨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계속 20, 30%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도 대단한 거거든요. 6%로 계산했더니 얼마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74세에서 4년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률은요. 이처럼 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아놓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이자가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6%로 굴려도 350씩 뽑았으면 78세까지밖에 못 버틴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해주면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한 150? 한 달에 150 버는 거 은퇴하고 어떻게 괜찮아? 뭐 불가능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할 같은데요.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이 막 때려 죽어도 하기 싫을 정도의 일만 아니고 내가 참 즐겁게 사회에 참여를 하는 일로서 한 달에 150 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안전한 3%로 5억을 굴리면서 150만 원을 벌면 86세까지 버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노후 준비는 재테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 플러스 시간 플러스 소득으로 하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제가 요거 준비해 왔습니다. 아. KB 클래스를 위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 네. 하셔야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적인 한번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최악의 상황을 반전해서 기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위기의 정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더 다른 위기 네.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바닥 삼아서 우리가 딛고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위기가 바닥 딛고 일어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딛고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허리띠 졸라매고 투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에 의해서 좀 스마트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축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올해가 아마 지나고 났을 땐 그때 그래도 반전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더님을 모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부자 되는 습관을 잘 배우셨다면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